방송에는 담기진 않았는데 허민숙 연구원님을 만나 뵀는데 자기는 15초면 감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1386회를 담당했던 김재환 PD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두 사건을 제가 다루게 됐었는데요. 피해자 모두 이제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귀가를 하고 30분 이후에 바로 추락사 신고가 들어가게 된 사건이거든요. 추락 당시에 전 남자친구가 그 방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진술 번복을 통해서 파악을 되면서 이 사건이 과연 그냥 단순한 추락인가 아니면 어떤 방 안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키 스패너 사건 경우에는 이제 31세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이제 먼키 스패너의 머리를 가격당하고 이제 칼로 15cm 가량 이제 찔리는 좀 끔찍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인데요.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취재가 먼저 시작됐던 거는 이제 은영 씨 사건이었던 먼키 스패너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먼저 알게 됐었던 계기는 돌려차기 피해자가 이 은영 씨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저를 소개시켜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 피해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방송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방송을 진행하면서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것도 전 남자친구 연관된 사건이었고 같은 부산 진경찰서의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빨리 은영 씨 사건을 했더라면 더 잘 대처했을 수도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시청자분들한테 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하게 이어지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집의 외부가 담긴 CCTV가 있었잖아요. 화질을 이렇게 개선해도 안 보일까요? 좀 CCTV를 확보해서 황민구 소장님께 꼭 좀 분석을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추락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외부에서 찍힌 CCTV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좀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았고요. 그 CCTV를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CCTV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가장 예전 것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간 날 이제 사건이 1월 7일이었는데 1월 8일 CCTV까지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하루 더 빨리 갔더라면 이제 이 CCTV가 살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분석 의뢰를 드리지는 못했고요. 저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CCTV를 좀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민경 씨 집에 먼저 와 있었는데 그게 무단 침입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미리 있었다라고 일단은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변 지인 진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제 막 여러저런 흠집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좀 이런 자국이나 흔적들을 보수를 해보겠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응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김 씨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스토킹은 승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인간이나 부부간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스토킹이라고 해버리면은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변호사니까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변호사가 했었던 핵심 주장은 뭐였냐면 민경 씨가 너가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변에 알렸지 그 전 남자친구 본인에게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락하지 말라거나 이제 이런 문자들은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주장은 원래 연인끼리 다투다 보면 그냥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스토킹에 대한 것이다라기보다는 어떤 교제 관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변호사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스토킹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도 조금 됩니다. 그 김 씨의 핸드폰은 지금 포렌식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모르겠고요. 피해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추락하면서 이제 파손이 됐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면은 포렌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경 씨 친구들이 엄청 열성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서 이런저런 비밀번호 조합으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는 들어가고, 뭐 애플 워치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마 민경 씨 핸드폰을 많이 복구가 되고 열린다면 훨씬 많은 내용이 남아있기는 할 것 같아요.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경찰에 지속적인 신고를 했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모두 다 최소 3차례 이상의 신고는 있었던 거죠. 추락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찰의 입장에 따르자면 민경 씨가 처벌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나설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뭔가 어떤 수사나 처벌을 위한 행동을 경찰이 좀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경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폐지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어떤 위험성 평가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특성 같은 것들이 그냥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것이지, 그래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뭐 강력하게 처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 의사를 밝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가 된 것이고. 근데 먼키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좀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생명의 위협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는데도 보호받지 못했던 거는 일단 제도적으로도 즉각적으로 보호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졌거든요. 일주일 전에 이미. 근데 접근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이거를 어겼을 때 즉각적으로 경찰이 어떤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체포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 어떤 것을 충족했을 때 경찰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는 조항을 넣는 거예요. 잠시 경찰서로 가서 몇 시간이라도 잠깐 체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아,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 더 극심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좀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긴급 체포의 경우에 좀 근데 엄격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경찰들도 체포를 하자니 이제 뒤에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약간 무리한 체포가 돼서 이걸로 뭐 소송을 건다거나 아니면 조직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거나 이제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거죠. 의무체포 제도를 좀 도입하게 되면 스토킹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경찰분들도 좀 부담을 덜 느낄 것이고,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좀 더 즉각적인 체포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먼키 스패너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가 끝난 상황인가요? 2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고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피의자 권 씨 같은 경우에는 2심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이제 2심 재판 결과를 들으러 방청을 갔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전자발찌 부착은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행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이제 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믿고, 만약에 재차 범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자발찌 부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차례 이미 속았고, 근데 2심 재판부가 또 한 번 믿어주겠다라고 해버리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주는 사법 절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 씨나 권 씨의 행동을 보면은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요? 권 씨의 경우에
그 이전에 교제했었던 분들도 제보가 들어왔었거든요. 복수의 증언들이 있었는데 다들 어떤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뭔가 방송상에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셨고 그 한 건의 경우만 지금 방송에 일단은 실리게 됐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은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일단 못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실리지는 못했는데 민경 씨를 만나는 초반에 이 김 씨가 했었던 말 중에 자기가 전에 만났던 친구와 어떤 이런 집착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사전에 했던 적이 있나 봐요. 제가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스토킹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해 뭔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송에는 저희는 이제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담기진 않았는데 허민숙 연구원님을 만나 뵀는데 자기는 15초면 감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했더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치명적 목졸림이라는 항목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을 조르게 되면 진짜 치명적으로 목을 졸리면 이거는 살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목을 감싸쥐었다라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위험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케이스 다 이전 상황에서 목을 졸랐다고 하거든요. 이제 허민수 조사관님은 혹시 목 졸리신 적 있으세요? 그냥 그 날이 아니더라도 뭐 숨을 못 쉴 정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이 질문을 하면 그냥 이 민경 씨랑 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바로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김태경 교수님께서 스토킹 가해자의 성향은 점점 더 강한 강도로 발전한대요. 초기에 어떤 연애 단계에서 이 사람이 뭔가 통제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성향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빠른 이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문가분들이 평소보다도 더 분노하고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해주신다고 느꼈거든요. 그분들의 공통된 감정이 내가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스토킹 처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근데 한국은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처벌안에 대한 제정과 개정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어떤 연인 간의 일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사랑해서 생기는 일이라거나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겨야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변화나 현장에 있는 경찰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